자, 생존의 비밀 두 번째 시간 대병난을 외우는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약간 저는 예상을 하는데 또 중요한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첫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인간 고통의 근원은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물음표가 있겠죠? 인간 고통의 근원은 이렇게 뭘까? 네, 이렇게 되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부터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아름다운 이 중에서 목소리라고 알려진 진주님이 네, 제가 하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네, 오늘 팟캐스트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네, 네, 상극이 나오네요. 네, 선천 먼저 선 하늘천. 네. 그래서 먼저 하늘, 과거 하늘, 그리고 지금도 포함한 것까지를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이 선천이라는 세상, 지금까지의 세상을 의미하고 그게 이제 상극의 운이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고 이 우주 일련의 어떤 전반부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주가 지배하고 있는 네. 법칙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상극이라고 했죠. 네. 서로상 극할 극자. 이길 극인가? 네. 그건 다 됩니다. 네. 이길 극자, 극할 극자다. 네. 상극의 운이다. 네. 우리가 운명, 운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 하는데 네. 이것은 이 우주 시간대에서 이제 운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았다. 이것은 이제 필요극으로 어찌할 수 없이 네. 생명이 없다면 모르지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태어난 생명은 자라서 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이렇게 커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극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이 천지의 이게 이치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속담으로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겨. 밟아야 잘 큰다고. 아 이건 잔디입니다. 잔디. 진짜라는. 예. 네. 애들을 밟으면 안 되죠. 예. 네, 죄송합니다. 본능이 막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이제 보리가 네. 밟으면 밟을수록 다음 봄에 이제 잘 자란다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게 보리 밟기인가? 무슨 밟기라고 보리 하는데. 밟기라고 맞아요. 네. 뭐 보리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극 상생의 법칙인데 네. 태풍이 불었을 때 네. 낙과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열매가 네. 남아 있는 것들은 실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봄에 사과, 배꽃 이런 거 네. 솎아주는 거 하고 네. 똑같은 거죠.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그 열매 자체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솎아주면은 나중에 열매가 커지는데 자연적 현상에서는 태풍이 불었을 때 네.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드라마 제목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네. 대추나무 가지에다가 네. 이렇게 돌을 갖다 얹어놓는 거예요. 바위 같은 거. 네. 그러면은 대추나무가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명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살을 찌우나요? 먹었어 찐다. 그런 것도 있는데 쟁여놓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자손을 퍼뜨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네. 위협 대추 열매가 많이 달린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못 살 때 네. 아기를 많이 낳았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몇은 살고 몇은 죽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식물도 같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상극의 어떤 원리라고 그러는데 상극이 그래서 이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상극 자체는 좋은 네. 쪽에 작용을 할 때는 그것이 인류의 발전이라든가 네. 어떤 식물의 많은 종의 번식으로 해서 되지만은 네.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강도가 세지면은 인류라든가 이 네. 식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횟집 하는 분들이 이제 바다에서 네.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잔뜩 잡아다가 네. 탱크에 탱크 로리에 넣고 오잖아요. 네. 미꾸라지를 잔뜩 싣고 올 때 네. 메기를 한 마리 풀어놓으면 원래 메기는 일단 개울 정도의 시냇물에서는 네. 왕이에요, 왕. 거의. 네. 그래가지고 한 마리 풀어놓으면 막 잡아먹겠네요. 그냥 막 잡아먹겠죠. 네. 근데 메기가 한 마리가 얼마나 먹으면 먹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통해서 이제 미꾸라지들이 원래는 그냥 있으면은 어떤 우리는 갇혔구나, 끝났구나, 이제 추어탕이 되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메기 한 마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제 살아있구나. 도망쳐 다니는 거거든. 이렇게 이제
근데 어떤 상극의 구조 속에서 오히려 살려고 하는 본능이 나와서 상생의 형태로 표출되는, 서로가 이제 도망다니면서 연합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성장을 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시련이 이제 있으면 그를 통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았다. 맡은 거야. 내가 맡았다는 얘기는 책임을 지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얘기할 때 이제 천지로 하늘과 땅을 얘기하죠. 전란이, 여기서는 전란이란 전쟁이죠. 이거 모든 게 전쟁이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가 이제 인류 규모로 커질 때 세계대전이 되고 하는데, 그칠 새 없었다는 건 끝없이 어떤 투쟁과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고, 참 이게 전쟁은 안 좋은 거고 한데,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의학이 그렇게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기술이. 그렇죠. 뭐 이렇게 무슨 문명을 하는 뭐 새로운 기계도 나오고.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남은 건 뭐냐, 문명이 뭐가 나오고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고 할지는 몰라도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득 찬다. 인류사가 지금부터 우주 봄철에 이제 부터 시작을 따지고 5만 년이니까 5만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원한이 이제 쌓였을까. 이렇게 이제 수십 번의 윤회 또는 뭐 더 많은 윤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윤회 속에서 쌓여오고 복수하고, 또 복수 속에서 벌어진 또 다른 원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가서 이제는 가득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채웠다. 이런 게 이제 실제 병의 원인이 되는 걸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시겠죠. 우리가 이제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삶으로써 내가 먹음으로써 다른 못 먹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종교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종교도 있어요. 원죄. 이게 원죄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막 우리가 살생을 피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동남아 쪽에 가면은 그 개미 안밤 돼가지고 쓸고 다니잖아요, 맨날 이렇게. 저 진짜요. 어렸을 때요. 그런 걸 책이나 이런 데 보고 개미 안 밟으려고. 왜냐면 그게 이제 어린 마음에 개미 밟으면 죄 짓는 것 같으니까 막 진짜 시골에서 사는데 개미가 너무 많아. 근데 안 밟으면서 다닐 수가 없거든. 그러고 다니면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돼갖고 이게 노이로제가 한동안 됐어. 스트레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성이 내 마음이야. 집에 와서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개미는 쓸었어도 그 밑에 진드기도 있을 수 있고 더 작은 벌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 사람이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 상징이 일상화돼 버리면은 그 자체가 나의 이제 어떤 그 삶을 규정을 하고 옥죄는 쪽으로. 이게 종교가 사실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걸 갖다가 이제 일반화하면서 이렇게 옥죄는 쪽으로 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하여금 스스로의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게 사실 있던 거고. 근데 이것이 비근한 예로 누가 그랬어요. 살생하는 것 자체는 그럼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도 먹지 말고 이런 육류를 먹지 마는데, 그러면 식물을 먹는 건 괜찮습니까? 그쵸. 그 걔도 죽이는 거죠. 그죠. 그것도 살생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살생을 그래도 최소한 줄이는 쪽이 어떤 그런 걸로, 사람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죠.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거기까지 간다니까. 네가 태어난 게 죄다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종교의 그 가르침이 사람을 옥죄하는 쪽으로 어떤 그 규범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천에서는 그 자체도 어떤 상극성을 띠기 때문에 가르침 자체가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 자체가 상극성을 띠면서 사람들을 옥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던 게 사실이 있죠. 뭐 그 얘기 나오는 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율로 이 천지의 주인인데 주인이 그 계율에 묶여. 뭐 그렇게 되는. 자, 이제 계속 보면요. 요 장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줄을 이제 봤어요. 인류 문명을 무너뜨릴 대병난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과연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손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는 아마 뭔가 찾아내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소제목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의 원과 한 이렇게 해놓네요.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일어나는 병들이나 미생물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질병들보다 더 절박하고 극복하기가 힘든 병이 있다. 바로 인간 내면의 병이다. 인간의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걸 인정을 해요. 이 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네. 뭐 우울증을 포함해서 네. 굉장히 많은 병을 가지고 있죠. 네. 사실은 마음을 기준으로 볼 때 다 병자들이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서 아마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되게 깊은 얘기네요. 예, 아주 뭐 여기서 시작부터 네. 야 이게 참 아무도 부정 못한다니까 이거 다 느낀다니까 그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네. 그런 게 이제 알 수 없는 뭔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꿈인 행복과 건강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나요. 원과 한이 맺힌다. 여기서 이제 원과 한에 대한 것도 풀어야 되지만 맺힌다는 표현. 맺히는 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맺혀 있어요. 네. 하늘로부터 네. 뿌연 게 이렇게 내려와서 물방울이 이렇게 이제 나뭇잎에 맺혀요. 뭉치는 거죠. 그 느낌이 있어. 뭉쳐. 그런 느낌이 있고 뭔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또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분해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뭐 그런 느낌으로 꽁꽁 이렇게 가슴속에 뭔가 맺힌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맺힌다는 단어가 좀 많이 이제 다가오는 단어 같아요. 그러면서 원과 한을 풀어 놓으시는데요. 이게 아마 사람이 살면서 원과 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푸는 책은 여기서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 증산도가 제일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느끼는 원통함을 가리킵니다. 생존 환경이나 경쟁 등 강력한 외부의 파괴적인 수단 때문에 생명을 그르치게 되면 인간은 원을 맺는 것이다. 네, 일단 외부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나 타적인 어떤 존재, 그러니까 사람뿐이 아니라 네. 나 이외의 환경적인 것도 포함하죠. 네. 자연재해도 여기에 해당이 뭐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다 그죠? 되죠. 네. 다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력한 외부의 파괴적인 어떤 수단, 전쟁도 해당될 테고, 그죠? 이게 하여튼 원은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뭐 느닷없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에 비해서 한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흐르는 대자연의 섭리에 의해 종교적인 이유나 문화적인 상황 등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 오는 것이다. 한 요 정도까지. 한은 내적인 거다. 가슴속에 누구나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원한 문제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네. 어떤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그런 마음의 병으로 좀 드러난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더 커졌을 때 사회적인 병, 네. 아니면 민족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전쟁이라든가 어떤 그 기아, 자연재 이런 게 처했을 때, 네. 민족이 그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각자 다르겠죠, 즉 환경에 네. 따라서. 네. 네. 근데 그때 그것이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각인되는 것처럼 그 네. 민족에게 각인이 되는데, 네. 그 민족의 특성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형. 근데 이것이 민족의 원형으로 각인이 되면은 그걸 되풀이한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네, 되면 네. 그걸 계속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풀이하는 어떤 그 원형이 다르고 네. 일본이 되풀이하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전 세계 다 다르잖아요. 네. 이런 것이 그 민족의 문화적 특성, 어떤 그 민족성 같은. 그죠. 민족성으로 이제 그게 된 건데 우리가 네. 말하는 집단의식, 집단무식 이것이 이제 원형인데 상극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그 원형이 그런 식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이민족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이민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네. 원형에 한이라는 게 담겨 있다. 이걸 승화시키는 쪽으로 간다. 근데 이 한을 가지고 어떤 민족은 투쟁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화적 속성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선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펼쳐지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됐느냐. 네. 그 자체가 바로 이렇게 환경과 네. 그리고 어떤 그 상극에 의한 전쟁 어떤 그런 그 처한 그런 상황들이 달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네. 이런 문화적 형태가 드러났다는 거죠. 예. 한 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편제 영화를 보면 한을 얻어야 네. 비로소 소리를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두 눈이 멀죠. 주인공이 오정혜인가?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한을 지독하게 맺힌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참 꼭 저래야 하나.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인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예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들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거, 네.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거의 침략하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방어 위주로 이제 거의 해왔죠. 뭐 한때는 뭐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뭐 영토를 넓히고 했지만 네. 그 나라 뭐 멸망시키나 이런 정도까지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맺힌 한에 대해서 네. 보복을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사귀고 용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 저는 공감이 돼요.
그래서 한을 마음속에 억압된 정서. 그래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극적인 감정으로 또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한국인의 고유한 컴플렉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느끼는 게 정이 많다. 해서 일단 정을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하면 정이지. 근데 이 정이라는 정서가 다른 나라에도 없지는 않지만 한국인은 특히 그게 되게 강하다. 근데 한국인의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인들과 깊이 오래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한이 있구나. 이것도 이제 더 많이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좀 외국인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원은 외부적인 거,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 그리고 한은 내적인 거, 내면에서 이제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은 개별적인 거, 개개인에 이제 주로 이제 해당되는 거, 그리고 한은 보편적인 거. 이게서 이제 공통한 정서를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한자로 풀어놓은 게 이제 이 책에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거는 좀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의 본래 글자는 간머리에 삐침이 없는 글자입니다. 문자를 보면 민 간머리 아래에 토끼 토자, 즉 토끼가 철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을 형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은 마음을 뜻하는 신방변 옆에 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간방, 한민족의 마음이라고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원이라는 글자, 이제 글자를 파자한 거죠. 글자를 깨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건데 간머리가 있으니까 이건 어떤 철창 안에 갇힌 걸 이제 위에 씌워놓은 듯한 걸로 이제 형상하고 그 안에 이제 밑에 토끼가 있다. 토끼는 이렇게 참 뛰어나가고 싶어 하는데. 토끼는 점프를 안 하면 물론 이제 집토끼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토끼는 갇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니까 일방적으로 당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요런 글자의 형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나는 잘못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당한 걸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이라는 글자를 보면 둘로 이렇게 이제 파자가 되죠. 하나는 마음심자, 신방변이 있고 그 다음에 간. 간이라는 글자 무슨 간이지 이게? 간괴관 또는 동북관 이걸 썼는데 이것은 간방, 즉 한민족의 마음이라고 풀이를 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주변화 원리에서 보면 8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간이 또 상제님 진리에서는 열매 맺는 땅으로 간은 이제 여러 가지 주역에서도 이제 풀이를 하는데 그칠 지자로도 표현하고 그치는 땅. 어떤 일이 마무리 지어지는 땅이라는 얘기죠. 한 과정이 끝나고 거기서 이제 딱 맺히는 곳. 그리고 이제 간을 또 구야라고도 표현을 해서 개구자를 쓰죠. 그래서 간은 개자리다. 보통 강아지가 이제 그 마루 밑에 들어가서 구석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석, 개자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무에서 보면은 열매는 원래 가지 끝에 달리잖아요. 그렇죠. 주목받지 않았던 곳이죠 원래는. 그곳이 바로 간자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실제 지구라는 전체의 땅덩어리를 놓고 간자리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동북방에 있는 우리 한반도를 뜻한다. 원래 토끼 원자에 보면은 토끼를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 토끼라고 하는 게 이제 12지에서는 임묘 목에 목 기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봄의 목 기운인데. 봄이 됐는데 춘내 불사춘처럼 봄이 됐는데 계속 싹을 못 틔우고 그 씨앗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바로 이 토끼가 갇혀 있는 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기들을 집에 가둬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애들 막 뛰어나오고 싶은데 못 나가게 가둬놓은 상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것이 평생을 지배하잖아요. 그때 그것이. 그지 성격도 바뀌고 애들이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갇혀 있는 상이고 한에서는 이게 간이라는 게 원래 산을 뜻해요. 간산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산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한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산 진짜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이제 산 많은 나라가 많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을 많이 맺는다. 근데 우리도 산이 많죠. 일본도 산이 많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는 다른 형태로 이제 한풀이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을 아까 얘기한 사귄단 말이에요. 스스로 사귀면서 그거를 이렇게 남한테 풀지 않으려고 하는. 승화시켜서. 평상시에는 막 우리는 상투 붙잡고 싸운다 해가지고서 풀어요. 그렇죠. 막 큰 고성도 지르고 하면서 풀다가 마지막에는 그거를 중간중간 풀었기 때문에
끝에서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정서가 이제 섬에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계속 그거를 속에다 이제 감추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평상시 안 주죠, 그렇죠? 평상시에 피해를 안 준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조심하고 우리가 가면은 야 저렇게 예절 바른 민족이 있을까? 뭐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혼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풀어버려. 이상한 짓을 하는. 확 풀죠. 그거 이제 우리가 아싸리 정신이라고 그러죠. 아싸리 그냥 죽여버리자. 아싸리 끝내버리자. 이런 거 해가지고. 일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아싸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전 국민이 막 합세를 해가지고서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막 이렇게 잔인한 짓을 벌이고 그런 쪽으로 풀어낸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한을 쌓는 것보다 한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큰데 이게 상제임 공사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원한이라는 게 쌓였단 말이에요. 쌓였는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상제임 천주공사도 보시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크게는 이제 원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의 형태로 푸는 형태가 됐고 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많이 살리는 형태로 이게 풀어지는 형태로 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있는데 한이라는 것도 부정적으로 푸는 경우가 있고 긍정적으로 푸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한이냐면은 그 세상을 좋게 하려고 했던 어떤 문화적 창달을 하려고 했던 이런 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문화적인 역량을 펼쳐가지고서 하고 싶었고 과학자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한이라는 것이 안 풀어졌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하고자 하는 거는 그걸 더 좋게 하는 걸 했을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한이 있단 말이죠. 파괴의 한.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하고 싶은데 못하고 하고 싶은데 못했기 때문에 이걸 더 과격하게 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아니면 이제 그 문명적으로도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그런 한도 있고. 어제 이제 이 생존의 비밀 강의하신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원이 화라면 한은 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와 일체인데 한쪽은 이제 외면적으로 나갔고 한쪽은 이제 내면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수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비유가. 그런데 이제 그 밑에가 이제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밑에 좀 한과 기쁨. 신방변 옆에 태자를 쓰면 기쁠 열자가 된다. 한이 승화되면 기쁨이 되는 것이다. 동양 문화에서는 인간의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영혼이 성숙하여 한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기쁨이라 한 것이다. 이것이 천지 생명의 완숙, 하나됨, 통일을 의미하는 간태 사상이다. 이게 참 절묘한 것 같아요. 간태 사상?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동양 문화에서 한자는 글자 자체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한 글자 안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 마음 심자가 둘 다 있어요. 한이라는 글자와 기쁠 열자가 두 개가 마음 심자가 신방변이 있는데 이제 옆에 글자가 다르죠. 간과 태가 있다. 이게 간태합덕 할 때 그 간태예요? 맞아요. 진짜? 원래 간태합덕은 후천에 이루어질 정치 질서를 포함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라로 비유하면 간은 이제 우리 한국을 의미하고 태는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서방 세계를 의미해서 동서양의 어떤 균형축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도하는 나라 뭐 이런 의미까지도 이제 담겨 있는 걸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한과 기쁨이 정반대 정서거든요. 정서가 되게 재밌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서 한이 간이 여기 배치가 돼 있으니까 이게 동양은 약간 내성적이고 사람들이 이게 표현을 잘 안 하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태방으로 가면은 뭐 그냥 뭐 조언을 막 사정없이 좋아하고 막 외면적으로 이렇게 막 뽀뽀하고 막 달려들고 이런 게 많고 그죠? 오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여기 이제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사람 머릿속에 5개의 감정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종관이 있어서 5개의 감정들이 캐릭터가 돼서 이렇게 조종을 해요. 그러면 걔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생겨난 그 감정의 요정이 기쁨이에요. 왜냐면 태어나서 눈을 살짝 떴더니 보이는 게 엄마 아빠야. 근데 웃어주고 있어. 근데 자기도 웃어. 근데 그래서 기쁨이 딱 생겨나. 하고 막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막 까칠해지고 애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사춘기 되면서 까칠이도 생기고 소심이도 생기고 막 분노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는 그 영화가 이제 사람들 평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화는 애기들을 위한 게 아니다. 어른들 위한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교과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이 나이 들면서 어떻게 생겨나는 건데 네. 영화가 이제 얘가 약간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이사를 가는데 돈이 네. 좀 없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네. 안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요. 네. 그러면서 애가 굉장히 환경 적응 못하면 슬퍼져요. 그래서 가출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슬픔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슬픔이는 무조건 네. 나쁜 거야. 너 가만히 있어. 조종관 만지지 마. 나머지 4개 애들이 네. 만지려고 하고 슬픔이가 만지면 다 슬퍼져. 네. 슬픔이는 제외를 하려고 그래 자꾸. 기쁨이가 주인공이야. 무조건. 그런데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서 가출해가면서 난리가 벌어지고 걔 머릿속에서 꿈의 성, 가족성, 우정성 이런 게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성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애가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는 그걸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 슬픔이가 저기 있는데 걔가 깨달아요. 슬픔이가 있어야 이게 해결되는구나. 이걸 깨달아. 그래서 슬픔이를 설득해가지고 네. 조종관으로 다시 데려온 다음에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던 그 슬픔이가 조종관을 만지는 순간 걔가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모 품에 안겨서 그 모든 게 승화되면서 이제 한 단계 성숙해 어른이 돼가지고 조금 그러면서 모든 성들이 다시 이제 막 다시 부활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가 있어서 네. 그 애는 성숙을 해나가는 거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이제 뭐 애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 슬픔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쁨이가 그걸 깨닫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네. 한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슬픔에 가깝죠. 네. 근데 그렇죠. 약간 사람 감정에 기쁨만 있다면 그건 약간 미친 거. 나사 빠진 사람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슬픔이 있어서 네. 깊이를 알고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도 알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 저는 음양 오행의 어떤 감정 배치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동서양 그 맞게 잘했다. 그러면서도 이게 간태하고 연결되는 건 여기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이 정도면 좋은 해설 아닙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인간 내면의 감정에서부터 네. 실제 이제 천지가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정역 8궤 근데 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런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원한을 품은 신명의 보복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사례들이 나와 이제. 네, 이게 지금 원과 한이 인간 내면의 병을 일으키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있었는지 이제 선례들이 나오는데 되게 충격적인 사례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려 말 역성 혁명에 성공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건의 후손들을 강화도 앞바다에다가 수정시킴으로써 왕손의 대를 끊어놓았다. 그날 밤 왕건이 이성계의 꿈에 나타나서 인과응보를 알렸다 하며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 후 조선은 왕권을 두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피해 역사를 기록했다. 또 이 때문에 고려에서는 나라가 망할 때 충신이 72이나 나왔지만 조선에서는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 72이나 나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예,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 72. 이건 아마 이제 거의 노론.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고 네. 공작 뭐 이런 거 받고 뭐 그 돈도 엄청 받고 네. 지금도 그 후손들이 잘 살고 있죠. 대부분이. 하여튼 역사라는 게 참 절묘한데 네. 근데 고려가 망할 때는 이런 충신들이 두문동 72인이라고 하죠. 네. 아주 뭐 이건 굉장히 대비되는 조선과 고려의 모습들이에요. 고려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환국부터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제 천자 문화를 그대로 유지했다가 네. 고려 말부터 이제 잊어버리고 중국을 형님이라고 또 부르고 천자로 부르게 되고 조선은 완전히 그냥 사대주의로 굴욕하는 500년 세월을 지내게 되면서 네. 실제 이제 민족의 운이 꺾이고 일주에 이제 먹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걸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위에 그 조선을 연 태조서부터 사실은 기운이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고려 왕건의 후손을 이렇게 했어요? 저 이 역사는 잘 몰랐네. 네. 그 왕씨가 이제 사실은 원래 왕씨가 있고 충신들을 왕씨로 옛날에는 바꿔주고 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왕씨가 고려 때는 많았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왕씨들이 어쩔 수 없이 성씨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씨, 네, 전씨, 그러니까 온전전자, 밭전자, 네. 구수록자,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을 숨기게 돼 바꿔서 숨게 되는. 그게 발생을 했죠. 이 고려가 불교의 나라라고 하는데, 네. 근데 충신들이 많았고, 이제 조선은 이 충을 노래하는 유교의 나라인데 반역자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불사이군이라고 우리가 유교에서 그러는데 조선만큼 네. 그 두 마음을 품은
그러니까 상님께서도 그거를 질타를 하셨죠. 너희들이 그 임금을 모시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일본 천국 여신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그 역적이라고 칭하는 뭐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왕손의 대를 끊고 막 수장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건이 나타나서 태조 왕건, 여기도 이제 고려를 연 왕건이 이성계 꿈에 나타나서 아니 곱게 왕조나 교체하면 모르는데 인과응보를 알렸다.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이게 저주를 내리는 거야. 이게 천상에서 신도세계에서 이 왕씨 뭐 또는 고려의 어떤 이런 충신들이 어떤 살기를 뿌려대는 느낌으로 이렇게 왕건이 대표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야사로 이제 많이 전해 내려오죠. 그래서 조선의 왕권을 두고 형제가 이건 뭐 왕조 500년 내내 그랬으니까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건 뭐 이덕일 체계로 보면 조선 왕조에서 한 3명에 1명은 독살돼서 죽었다. 피해 역사를 기록했는데 자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있죠. 종교가 뭐냐를 떠나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냐. 완전 무신론을 제외하고는 있겠죠. 종교를 일단 떠나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네가 죽지? 그러면 죽겠죠. 그러면 너는 자식이 있었어. 그러면 죽어서 사후세계에서 지상세계가 보이고 네 자식이 보여.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떤 위험에 처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당연히 돕겠죠? 네가 그러면 천상세계에서 자식을 돕고 싶은 생각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건 역사에 참여를 한 거게 안 한 거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참여한 거네요. 그러면 그런 조상님들이 인간 역사가 만들어진 데 있어서 인간들이 한 역사가 많을까? 아니면 조상 선영신들이 천상에서 하는 역사가 더 많을까?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거든. 조상 선영신들이 한 역사가 어떤 의미로는 더 강하고 훨씬 많을 거다. 인간들이 하는 건 그 사건을 일으키는 것뿐이고 조상 선영신들이 숫자도 더 많을 뿐더러 그죠? 수많은 사연들을 다 알고 있고 인간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배운 역사는 알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역사의 진실이다. 이것을 상제님께서 그리고 종도사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게 바로 이신사라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이치만 있는 게 해서 합리적인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세계 신도세계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펼쳐나간다. 그것이 바로 증산도 이신사 진리다. 이렇게 하니까 우와 하면서 박수를 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왕건이라는 분이 이성계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한 거는 엄청난 현실 역사 참여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원한의 문제로 벌어졌고 그리고 또 이제 비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참 이게 끔찍한데 세조. 또 이제 조선 얘기예요. 그 성산문을 회유하다 듣지 않자 뭐 성산문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 3살 난 어린 아들도 대궐 뜰에 있는 돌에다가 패대기쳐 죽였다고 합니다. 세조야말로 진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진짜 끔찍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무도한 세조의 꿈에 깊은 한을 품은 현덕 왕후가 나타났다. 이제 단중에 어머니 현덕 왕후를 폐위시키고 막 모두 죽이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친정 가족들까지 내 놈이 아무 죄 없는 어린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놈의 자식을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경기를 기르면서 꿈에서 깨고 나서 동궁의 변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자가 절명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안 있고 참 정말 대단해. 분노한 세조가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쳐 관을 강물에 버려. 아이고. 이게 신도세계에서 단순히 자기 몸이 그냥 이렇게 강에 버려서 이렇게 모욕당한 게 아니고 그건 신도세계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올라가지만 무덤에 묻힐 때 그 묘자리와 그 무덤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계속 천상세계에서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거기에 넋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일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건 뭐 더한 거죠. 그러니까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다시 나타나 에이 나쁜 놈 더러운 놈 하면서 침을 뱉었다. 하고 뱉은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얼굴에 튄 거예요. 그랬더니 묻은 자리마다 얼굴만이 아니구나. 그럼 여기저기 묻었나 보다. 살이 골마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병에 걸려 고생을 하다가 52세에 죽었다. 이게 이제 살기거든요. 이게 정확히 살기를 몸에 탁 뿌린 거예요. 이렇게 신도세계에서 뿌린 살기. 아니 꿈에서 침 맞았다고 거기가 썩어? 인간의 살기가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업을 가지면 그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계속 고생을 하다 죽어. 끊임없이 괴롭힌 거죠. 그리고 아마 이걸로 끝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 워낙 많이 죽였으니까. 관련된 게 이제 광대들 풍물 조자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조진웅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죠. 그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이렇게 똑같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 세조가 그때 뭐 정의품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그 세조 때 상당히 그 기행 이적 같은 게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풍자한 영화거든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현덕왕후가 그
몸에 깃들어가지고 배우고 하여튼 뭐 그런 걸 대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몸에 깃들어서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세조가 그렇게 이제 병을 얻게 된 사신을 얻었고 역사적으로 역사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곳을 다녀요. 그래서 여기 온양온천도 왔었고 행궁을 하고 나으려고. 그리고 우리 고향에도 가면은 세조가 먹었다는 그 우물이 지금 있어요. 맞아. 그걸로 지나가면서 이제 어디 가면 속리산 갈 때 온양인가 갈 때 거길 지나치면서 갔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기리고 있는데 기릴 건 안 되지. 근데 산을 많이 줘서 그러니까 이제 관광 상품이죠. 아유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세조가 권력을 탐해한 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사실은 죽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조선 내내 역사의 악척이 돼가지고 그 보복을 조선 내내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인간에게 닥치는 죽음, 재난, 질병이 단순히 병원체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원한의 복수와 저주가 또 다른 손길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사례이다. 뭐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거의 사실처럼 얘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운 거를 이건 상제님 진리와 연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유전병. 유전병 같은 경우는 그 자식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요. 뭐 암에 걸린 사람들의 집안은 계속 암에 걸리는 구조로 돼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그 집안에 저주를 뿌린 게 이제 유전자에서 작동된 게 아닌가. 조상 때 죄가 당대에 됐겠지만 더 깊이 사무친다면 자손에게 계속 미쳐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까지 가지 않겠느냐. 돌연변이도 그냥 돌연변이가 아니고 신도세계에서 어떤 작용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상제님은 신이 하지 않는 바가 없다. 하여튼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서양으로 이제 예화를 좀 넘겨서 보면 끝나지 않은 패자의 원한 거기를 보면 지난날의 인류사는 원한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이며 또한 승자의 역사이다. 이게 진짜 이제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이야말로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와 진짜 못됐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영국 북부 지역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오랫동안 잉글랜드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영국은 연합국가거든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된 연합국가이다, 연합왕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쪽에서 영웅이 있죠. 윌리엄 월레스. 이건 뭐 브레이브 하트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당할 때 처절하게 당했잖아요. 그걸 보복을 하는데 본인도 죽음을 당하죠. 배신당해서 마지막에 이제 프리덤 하면서 자유를 외치면서 이제 죽는 장면인데 참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실존 인물이고 정말 이제 영웅이라고 칭호를 들을 만한 사람인데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진짜 와 역사를 모르다가 그 보고 진짜 막 분노를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스코틀랜드를 정복한 잉글랜드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초야권까지 행사를 하였다. 즉 스코틀랜드 처녀가 결혼하면 그 첫날 밤을 잉글랜드의 영주와 보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시를 없애는 거지 이제 그 시를 베개해서 이거는 이제 이 영화에 이제 신혼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말을 타고 영주가 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제 신혼한 여장을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프리마 녹테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뭐예요? 그게 초야권 행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쪽 말인가 봐요. 그래 프리마 녹테라는 말을 하는데 와 그거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마음에 드는 사람만 했나 보네요. 그러겠죠.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 쪽은 그 영국이 지금 아까 4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기도 4개로 돼 있거든 거기가. 그 축구도 다 따로 잉글랜드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다 따로 나오잖아요. 아이레하고 해서. 근데 이제 원래가 이쪽이 전부 다 켈트 쪽에 살던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쪽, 부르고뉴 지방 아래쪽까지 전부 다 켈트 쪽에 살았던 데인데 이게 켈트 쪽이 이제 갈리아 연대기라 해서 이제 그때 그 시저가 그쪽을 공격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권에 들어가고 나중에 영국으로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잉글랜드라고 해가지고 앵글로 섹슨족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 북쪽에 스코틀랜드 쪽에 이제 그 산악지대로 숨어들게 되고 그 해안을 밀려 저쪽에 이제 섬만 남게 되는데 나중에 전부 다 이것도 점령을 당하죠. 점령을 당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상황이고 그렇게 처절하게 했지만은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독립을 못하는 거지. 그 독립을 못하고서 계속 지나다가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일가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1800년대에 감자 대기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감자 입마름병이라는 게 번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왜 이 사람들이 감자를 주식으로 삼았냐면은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그 가져가는 거예요. 그 생산하면 다 걷어가고 제일 이제 하찮은 감자만 내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를 다 심은 거야. 모든 데다가. 근데 감자 입마름병이 퍼져버리니까 주식이 없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영국 애들이 그럼 지들 책임이면 가서 그거를 구호를 해야 되거든. 근데 구호를 안 했어. 그냥 내뒀어 그냥. 그때 거의 인구의 뭐 몇십 %가 전멸을 해. 몇백만 명이 죽어버리거든요. 굶어서요? 그렇죠. 굶어 죽은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네디가라든가 이제 많은 그 명문가들이 거기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형성한 건데 그래서 감자 대기근이 상당히 그 큰 사건이었는데 그것 또한 방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벨파스트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마이클 루그라 해가지고 거기 또 나와요. 그 이제 19세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영어로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뭐 천주교 원래였는데 거기다가 영국 성공회를 갖다가 거기다 심어요. 영국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분쟁이 계속 또 생겨. 천주교하고 영국 성공회. 그러면서 그 싸움이 이제 멎은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는 다시 브렉시트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영국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말겠다. 지금 그 상황으로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막 지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 잔악한 짓을 한 게 뭐냐면은 그 아일랜드의 문화를 없앴어요. 잉글랜드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섹슨족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어를 몰라. 자기도 언어를 몰라. 그래가지고 그 일제가 했는 짓을 똑같이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한을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영화 이제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인가? 그 영화를 보면 와 아일랜드 사람들이 한이 한국 사람 보는 것 같더라고 진짜. 한국 사람하고 정서가 똑같다고. 진짜 비슷해요. 그 영화는 반드시 봐야 돼요. 실제 있었던 영화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처절했는지에 대한 게 나와요. 인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를 보면 전쟁의 원한. 그래서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훌떡훌떡 넘어갈 건데 전쟁에는 언제나 전염병이 따라와서 많은 사람들 죽음을 몰고 전쟁을 끝막았다. 그런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한다. 역병. 그래서 고대 한의학에서도 전쟁 끝에 오는 역병을 역래무방이라. 즉 강력한 살기를 내장하고 있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올지 알 수 없고 또 발병을 하면 고칠 방법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왜 역병이라고 하냐. 역병은 벌써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올지를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킹덤 할 때 했던 것처럼 역병이라고 하잖아요. 좀비의 그 문화로서 상징화돼서 상품화돼서 지금 나온 거 그렇게 되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제 강력한 살기를 내장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어느 방에서 올지 모른다. 그리고 고칠 방법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서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걸. 근데 이 책에서는 바로 이제 전쟁 끝에 전쟁을 끝막으면서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뭐 처절한 말씀이 있어서 이거는 안 읽을게요. 책 속에서 또 느낄 것들이 많을 거니까 그런 건 좀 남겨두고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전쟁의 역사다.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끌려가 칼 맞아 죽었다. 전부 피 흘리고 손발이 잘리고 눈이 빠지고 죽어서 너무너무 원통해서 천지 안에 대고 하소연을 하고 절규를 한다. 그 원망과 저주가 꽉 차서 이 세상을 흔들고 뒤집는 것이다. 지금 이 현대 문명 진단과 이제 분석 이런 얘기시죠. 이걸 해소를 안 해주면 안 된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대단한 능력을 갖춘 어떤 성인이 와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흡혈귀 드라큘라의 모델이 된 루마니아의 블라드 제베시. 유명하죠. 트랜실베니아 뭐 이런 쪽으로 애니메이션도 많고 수없는 이제 저 영화들이 쏟아 나왔어요. 피를 빠는 뭐 어떤 괴물.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변형돼서 나온 게 이제 좀비와 드라큘라가 이제 합친 거. 피를 빠는 걸 즐기는 좀비. 그리고 고기 인육을 탐하는 거에서 넘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역사 속에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있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블라드가 루마니아 예도왕국의 한 왕자였는데 터키에 볼모로 잡혀갔다 와서 그거 당한 거를 보복하듯이 수많은 적을 포로로 잡아다가 인간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형했다. 굵은 가시가 박힌 틀바퀴를 사람 몸 위로 지나가게 하여 온몸에 구멍을 내는가 하면 장대를 깎아 만든 창을 항문에 찔러 넣어 입으로 나오게 했다. 악마 귀신이 붙은 거지 뭐 거의. 그러네요. 그 참상을 한번 상상해보라. 블라드가 수백 년 동안 혐오스러운 흡혈귀로 불리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 집안이나 그쪽 사람들한테는 네. 그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명을 이제 수백 년 동안 씌어지고 수도 없이 이제 컨텐츠가 영화를 네. 비롯해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걸 무슨 장사 속으로 해서 돈 벌려고 이제 만들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게 문명 진단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아닐까. 그 원한이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인 네. 죄악이 어떻게 펼쳐진지를 니네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나온 뭐 이야기들을 상품화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그 루마니아 왕자도 거기 이제 잡혀가서 볼모로 잡혀가서 네. 거기서 원한을 맺고서 그걸 푼 거거든요. 그런 네. 식으로. 근데 피에 피를 씻은 거 선천에서는 피로 피를 씻겨 갔다는 말처럼 결국은 이제 그 원한을 원한으로 이제 풀어낸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역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루마니아 왕자가 진정한 마지막 승리를 했다면 그 역사가 과연 쓰여졌을까? 승자의 역사가 되니까. 승자가 역사이기 때문에 승자의 역사에서는 미화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역사라는 건 다 승자들이 쓴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은 미화시키고 다 왜곡된 거죠. 나머지는 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천궁녀 의자왕과 삼천궁녀 얘기도 의자왕이 타락했다 뭐 어디 마지막 방종을 했다 하잖아요. 원래 해동 증자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3,000명이 궁녀가 아니라 백성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몰려서 죽었다라는 게 지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도 안 믿는데 지금도 관광 가이드들 그 약화함 진행할 때 그걸 가이드들이 그걸 지금도 그렇게 해설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 한이라는 게 거기서 네. 계속 묻어나는 거지. 그게 안 풀리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망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미화시킨다고.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려 때도 우왕 차왕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우왕인가가 신돈에 뭐 애첩하고 해가지고 나온 게 창왕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몰아낸 거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그냥 들어먹은 거야. 무슨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먹은 것처럼 그냥 갔다가 들어먹은 거야.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네. 사실 왕씨들을 죽인 거거든요. 네, 그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라 네,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먹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더 잔혹하게 한 건데 네. 지금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우리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 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이어지는 거는 네. 그 위안부 그 성노예 이야기와 이제 일본의 만행 그리고 네. 이제 마루타 이야기, 뭐 생체 실험한 얘기 끔찍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독일의 이제 아우슈피츠 이제 수용소 생체 실험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이 참 인간은 참 죄악 덩어리야 이런 걸 보면 진짜. 네. 근데 이 상극을 통해서 결국 인류 문명의 발전을 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정적으로 된 원한의 어떤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결국 파괴적인 게 지금 드러나는 거죠. 네. 근데 한면으로는 바로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네,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약간 그 의학 기술에 대한 지도가 좀 달라졌지만 네. 이렇게 약통을 보면 독일어로 쓰여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지금도 일본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래요. 이게 뭐냐면 거기서 생체 실험을 제일 많이 해서 그렇죠. 아우슈피츠에서 그때 그 마루타 실험 일본이 면제부를 받게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때 731 부대에 있던 그 실험했던 그놈들이 네. 그 후에 다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도쿄대학교 의학대 교수도 하고 뭘 다 한다고 접십자사도 개대 세우고 녹십자 이놈들이 풀려나게 된 게 뭐냐면 미국에서 면제부를 줬다고. 왜냐면은 그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고 우리가 해부학이라는 게 발전한 게 언제 발전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질병을 죽거나 전쟁 났을 때 네. 널린 게 시체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갔다가 시체 해부를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발전을 해요. 의학이 갑자기 발전하거든. 731 부대가 했던 그거는 평상시 할 수 없는 그런 실험 데이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험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야. 그건 전쟁에 어떤 네. 새로운 무기 만드는 데 필요했고 네. 그런 어떤 의학 발전도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사실은 그걸 가져가요. 뭐 소련도 사실은 이제 네. 독일에 있는 걸 가져갔고 네. 가져가면서 네. 걔들한테 면제부를 준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사실 있는 건데 네. 그런 쪽으로 보면은 문명이라는 게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죠. 참 웃을 수도 없어 이거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네요. 한마디 했어. 자, 그래서 그 악마 같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행위는 하늘도 노하고 땅도 노하고 천지 신명이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전쟁이 터지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의 기운이 폭발하여 역병이 되반한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역병이 일어난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원한이 쌓였는데 그게 아무 일이 없었든지 전쟁이 끝나면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역병이 이제 대발해서 전쟁이 또 마치기도 하고 그래서 역병으로 전쟁을 끝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법칙과도 같은 역사의 진실이다. 그래서 전쟁과 병이 함께 오는 겁니다.